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와의 상관관계, 금리와 환율, 금리가 금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상관관계가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컨텐츠를 요 부분으로 잡았고, 요 한 동영상이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걸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재테크적으로도 그렇고, 보험 쪽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문의가 오는 유튜브로 문의가 많이 와서, 유선상으로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게 뿌듯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저는 어차피 일을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계약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도움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차고 좀 기분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 너무 좋고요. 오픈 채팅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밑에 누르시면 바로 정보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미국 다우지수랑 뭐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각 나라가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했다고 해서 각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지만, 공포 심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조금 관찰한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간단하게,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리와 물가, 환율, 뭐 금값, 주가와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저도 많이 알진 못하니까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가 이제 올해 3분기에도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2%에서 2.25%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1.5%죠. 기준금리가 벌써 0.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미국이 분기별로 다 올려서 4차례 다 올릴 예정이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부채가 많은 나라들한테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특히 경제 기반이 약한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에 있는 뭐 나라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해달라, 너무 급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면 자국의 증시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 자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황을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금리 올리는 게 트럼프가 올리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도 사실은 미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미국 상황이니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주가랑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그 나라의 실업률. 실업률은 주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뉴스에 청년 실업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나라의 금리와 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도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거의 9%대, 10%대,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냐면 3.9%예요.
3.9%의 실업률이라고 하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경기는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 경기 좋은 거 아시죠? 경기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뽑을 사람이 너무 많아.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월급을 올려줄까요? 안 올려줄까요?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3.9%밖에 이제 실업률이 안 된다면 이미 놀고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급도 올려줘야 돼요. 맞나요? 월급도 올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놀고 있던 사람이 100만 명이면 굉장히 그 10%일 때 100만 명이면 지금은 39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9%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올랐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카드를 쓰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는 거죠. 카드를 꼭 안 쓰더라도 급여도 조금 올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된 상태니까 예전보다.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물건 값은 어떻게 되죠? 물량이 딸려. 그러면 물건 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실업률과 금리와의 관계, 물가와 금리의 관계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자,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쵸? 아까 미국이 낮아졌다 그랬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이해하셨죠? 실업률이 낮아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손이 모자르니까 사람들을 뽑을 때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월급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요. 자, 첫 번째. 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정부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잡을까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축을 하면 이자를 많이 준대. 이자를 높게 준대. 그럼 사람들이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50만 원 할 때까지 썼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더 준대요. 그러면 50만 원만 저축을 했었는데 60만 원, 70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출을 만약에 100만 원 월급 중에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아껴서 저축을 한다는 거죠. 이자 때문에. 금리를 올려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원칙 다시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요가 원래 공급보다 많아서 물가가 올랐는데 이 수요가 많았던 것 중에 일부분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주면서.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물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쵸? 많이 쓰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물가 안정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실업률과 금리와의 관계,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자, 이제 미국 금리가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10%대, 9%대, 10%대 실업률에서 3.9% 정도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미국 금리가 올라갔어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예정에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에 저축을 하면 이자를 많이 준대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전한 투자처예요. 맞죠? 미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 여기서 부자는 뭐 1, 2억, 뭐 10억, 20억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부자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달러나 금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자를 더 준대요. 이자를 올려주겠대요. 그러면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투자되고 있던 달러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냥 미국이 이자 더 준다는데 미국으로 갈래? 라고 돼버려요. 근데 이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세계 공통화폐죠. 그렇죠? 이 외환 보유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축통화의 양이 기축통화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 금리를 올려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나가지 마. 미국 가지 마. 우리도 금리 올려줄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각 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지금 이번에 저번 분기에도 버텼고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래도 이제 버티기는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라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버티고 있는 게 또 이유일 수도 있고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뭐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이유만으로도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달러가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는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막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경제 기반이 좀 탄탄한 나라는 버틸 수는 있다.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처럼. 이해가 가시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좀 어렵죠. 적으면서 하세요, 여러분들. 적으면 조금 더 찾아볼 때 편할 수도 있고 이해가 쉽게 될 테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어떻게 되나?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시중에 있던 달러가 전부 다 저축이 미국으로 모이니까 유통되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귀해지겠죠. 달러가 귀한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1달러가 예전에는 뭐 1100원, 1110원 정도 했는데 그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1140원을 뚫었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서 1130원 되죠. 1150원이 넘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오름 추세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 특히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간다. 그쵸? 자, 이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달러와 금은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잘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근데
고액 자산가들, 굉장한 자산가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나 금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나 금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달러나 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달러가 좋아요. 자, 반대로 달러가 좋다는 말은 금은 어떨까요? 달러가 좋으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달러에 돈이 몰리면 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값이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오름세기 때문에 금을 사 모으시려면 지금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목돈으로 한꺼번에 사시는 거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값은 하향세다. 자, 다 반대로 금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가 다 올랐어요. 미국이라고 주구장창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후년쯤 되면 금리 올린 거에 대한 책임을 미국 경제가 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올리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는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환율은 조금 더 계속 오를 확률이 조금 있고 자, 금값은 내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값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와 달러와 금리와 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나? 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죠? 가계 대출은 굉장히 부담이 있고, 기업들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도 대출이 굉장히 많죠. 그 기업들도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부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조금 안 좋은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떻죠? 달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년 간단하게 뭐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그러면 있죠. 똑같아요. 100만 달러가 있죠. 그거를 환율이 올랐으니까 돈으로 바꾸면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1,500원까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니까. 자, 그러면 맨날 똑같이 100만 달러를 매년 팔았는데 올해는 환전을 하면 얼마죠?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 요만큼만 벌었는데 이제는 1,500원이란 말이에요. 50%를 더 먹는 거예요. 수출 기업은 조금 더 유리하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굉장히 불리해지고 힘들어진다. 물가는 또 반대로 또 수입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좀 저는 많이 연구를 하진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거시적인 안목을 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100%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치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 너무 확실하고 그게 우리나라 주가나 기업, 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있었던 폭락이나 앞으로 있을 이런 불안한 장세에 저는 투입된 금액이 비중이 이제 굉장히 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찰을 들고 있는 거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다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면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 금리, 환율을 이해를 해야 이런 조금 융통성 있는 조금 어느 정도 방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만 보고 계시면 아무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번에 세력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금방 낙폭과대 때문에 회복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시려면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관관계들 특히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오늘 여기서 부동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해요. 너무 단순하게만 아시면 돼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내년에 만약에 4번 다 올리면 3.5%예요. 우리나라 1.5인데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죠? 아무리 경제 기반이 탄탄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굉장히 힘들게 될 거고 그러면 지방을 필두로 해서 집값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고 수도권도 못 버틸 겁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힘든 구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거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보험 상품도 판매를 하고 연금이나 장기저축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싸게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유리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식하지 말고 변액을 내라, 펀드를 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일정 부분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주식, 금, 달러, 아니면 적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목적 자금은 있고, 뭐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여러분들 집이나 노후, 아니 큰 목돈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적립식으로 코스트 에버리징 제 영상 보면 나와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보면서, 그렇죠? 해외 투자도 할 수 있고,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은 지금 당장은 좋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쌓아놓으면 지금 물량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결국에는 물량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싸게 많이 모아놓느냐.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물량을 열심히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개를 한번 치켜들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모으실 생각만 하고 중국은 어차피 바닥이었어요. 예전처럼 상해지수가 6,400 또는 5,000대에서 폭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어차피 3,000대였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2,500까지 떨어진다고 해봐야 싸게 많이 모으는 것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시진핑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22% 이상 내야 되고 원리금에서 22%를 내야 되고 펀드는 작년에 비과세 해외펀드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41.8%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억을 벌었으면 번금의 원금은 아니에요. 배당이나 이익금에 대해서 41.8%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작년에 그 비과세 해외펀드가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변액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오토 리밸런싱이나 펀드 변경 모두 무료고요. 세금까지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펀드도 계속 좋은 펀드가 유입이 됩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도 안 할 이유가 장기적으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5년 이내에는 절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5년 이상 투자하실 거면 여러분들 변액만큼 좋은 상품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는 변액이 좋지 않았어요. 채권 비중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은 채권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고 수익 안 나는 채권으로 국내형 펀드 주식형 펀드밖에 없었고 펀드 자체도 몇 개 없었고 새로운 펀드가 편입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유행이 지나기 마련인데 관리 자체가 안 됐죠. 사업비도 15% 이상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사업비는 절반으로
7% 수준으로 강제로 정부에서 낮췄어요. 낮아졌고 채권 의무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80%를 주식형 펀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펀드 변경도 무료고 오토 리밸런싱도 무료입니다. 돈을 해지하지 않고도 돈을 이런 뭐 수수료 없이 100원 수수료 없이 돈을 찾아 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래도 비과세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고 계시다면 일정 금액 정도는 해외 펀드, 4차 산업이나 금펀드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하지만 싸게 지금 많이 모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나중에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 10년 뒤, 20년 뒤 중국의 모습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그쵸? 나중에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다가 고개를 한번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을 수 있을지, 제 고객분들이 얼마나 웃을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마련한 컨텐츠는 이런 금리와 특히 금리와 나머지 이런 환율이나 금값, 물가, 뭐 이런 주가 이런 거에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마련했고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상품 문의, 보험 문의 많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전국 어디든 출장 가니까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